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정당성과 생명력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 법원은 오늘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화요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상태인데요.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서 본인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다투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초기 여당의 모습이 참 많이 산만한데요. 결국 손해보는 건 국민입니다. 여당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아야겠습니다. 8월 1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같이 힘내요. 탄소 없는 지구. 우리 같이 지켜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의 여름휴가. 아들, 아빠랑 신나는 모험할까? 아님 엄마랑 편안한 여행할까? 전 둘 다 할래요. 온 가족을 만족시킬 렉스턴 스포츠와 지금 떠나세요. 넓은 데크만큼 즐거움이 넓어집니다. 8월 일시불 구매 시 캠핑웨건 패키지 지급.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8월 1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역 장애인 인권단체가 장애인 학대로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안동 선산제어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20 장애인 차별 철폐 안동 공동투쟁단 박재희 활동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집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어요. 네, 직접 뵙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직접 왔습니다. 역시 목소리로만 듣는 것과 이렇게 눈을 마주하면서 함께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눈을 마주하면서 네. 질문도 하고 네.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네. 우리 또 정치인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럼 먼저 오늘 정치 TMI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이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은 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좀 한번 비교해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자회견에서 주로 언급된 내용을 추려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건데, 뭔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이전 정권은 더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왔는데, 네. 어제 했던 이야기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이 경제 기조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자주 쓰는 단어죠. 정상화. 그러니까 정상화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네. 이전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네.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또 이 탈원전 정책을 놓고도 이게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이다. 이걸 폐기함으로써 우리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 그러니까 100일 취임에 있어서 이 일성에서 나온 메시지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겠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이 사실 많은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 뭔가 자아자찬이 많았거든요. 네. 특히 이 민정수석실을 이 폐지하고 나서 감찰기구를 법제화하겠다. 그리고 이 법무부에서 인사 관리 업무를 맡겠다. 이 기존에는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걸 청와대가 아닌 이 법무부에 맡기겠다. 네. 여기다가 경찰국 신설을 하면서 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 어찌 들어보면 긍정적인 이 모습일 수 있지만 요 두 가지가 특히 경찰국 설치는 사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있었지만 네. 우리 경북경찰청에 소속된 경찰들도 뭐 이른 시위를 하면서까지 좀 비판을 해왔던 거거든요. 이걸 이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를 했고 게다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으로 법을 우회해서 정책을 펼쳐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빼놓고 긍정적인 평가만 좀 했다. 네. 주목할 만한 부분이면서 한 번쯤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지지율이 20%대이지 네. 않습니까? 이 낮은 지지율을 위해서는 뭔가 좀 내려놓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인정을 안 하고 네. 내가 잘한 건 이런 거잖니 한번 이런 것도 봐줘 이렇게 좀 하는 모습 그래서 그런지 좀 마음이 좀 허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 중에 하나가 좀 통이 크다. 네. 그리고 즉흥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한다. 이게 장점으로 극대화될 때는 좋지만 뭔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통이 크니까 네. 이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를 지지하는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까지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대통령 발언 20분 후에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 질문과 답변에서 살펴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질문을 한 20분 정도, 먼저 모두 발언을 하고 네. 질문과 답변이 약 한 32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좀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할 만한 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네. 지지율의 답보 상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 중에 뭐 두 가지로 좀 지목이 되고 있는 배우자 리스크.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이 없었고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질문이 안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는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그냥 네. 넘어가 버렸거든요. 네. 왜 이렇게 질문이 좀 민감하거나 이런 질문이 안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질문 기회를 얻은 기자들의 소속 매체들 가운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매체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질문자를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이 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심기를 고려해서 질문한 매체를 좀 선정한 게 아닐까. 그동안 많이 비판해왔던 뭐 한겨레 신문이나 네. 경향신문 또는 뭐 JTBC, MBC와 같은 매체 기자들의 질문이 좀 빠져 있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자식도 우리가 이렇게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게 더 주고 싶어도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엄마 아빠 마음인데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다 끌고 가셔야 되는데 네. 그걸 이렇게 지금 보기 좋은 떡만 지금 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 때 언급하면서 네. 그 언론인들이
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낸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언론인들 가운데 언론인들 이야기 듣는 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매체를 좀 가려가면서 이 받은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어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이전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네, 당장 직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에는 대통령이 기자를 바로 지목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선택했는데 이게 대변인이 선택하는 것과 대통령이 직접 선택하는 게 차이가 뭐냐면 네. 대변인은 상시적으로 출입 기자들이 누군지 소속 매체가 어딘지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대통령은 이 모든 출입 기자들을 다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롭게 질문 기회를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부여를 했고 좀 비판적인 질문들도 많이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5년 전에 선택했던 이유가 그 전전 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같은 행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정에 더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출입 기자들을 청와대 뜰에 불러서 그냥 오찬하는 걸로 기자회견을 대신했었거든요. 네. 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질문자를 선택했었고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에 네. 이 광우병 소고기 파동 때문에 정부에 대한 막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 보니까 결국 취임 118일째에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이때 뭐 MBC, KBS를 포함해서 언론사와의 관계도 상당히 좀 매우 안 좋았었고 그래서 취임 기자회견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네.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취임 기자회견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때 외신에서도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쯤 됐을 때 이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여러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우리가 펼치는 정책에 좀 미흡한 점이 있다. 시간과 인내가 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잘못된 점을 시인했습니다. 이걸 당시 외신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거든요. 이 대통령이 잘못한 점을 시인하고 나서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을 고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신호를 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는데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도 이런 측면에서 좀 배울 건 배우고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싹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께서 지금 막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게다가 또 앞으로 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지영민 입장에서 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지역 매체들에서 지적이 바로 나왔습니다. 네, 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도 그렇고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도 네.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 대통령실에서도 뭐 해명 자료를 내놓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발언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뿐이지 지역 균형 발전은 늘 중요한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 이렇게 해명은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선거운동 당시에는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지역 균형 발전이다. 네. 이 부분을 강조했었고 특히 우리 경북 지역은 직접 방문도 하면서 여기 이 지역민들의 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전혀 언급이 좀 없었거든요. 이게 아쉬웠던 부분은 많은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겠지만 가령 어제
네. 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됐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걸 10년 동안 1년에 1조 원 이상씩을 들여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메시지 정도라도 내놨으면 하는 이 바람이 좀 남아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목됐던 기자들 가운데 지역 문제를 질문하는 기자가 이 부산일보 기자 한 명이었던 점. 이 부분은 우리 언론도 좀 반성해야 되고 우리 정치권도 이 지역 문제를 대하는 게 부수적인 문제로 대하고 있다. 사실 이걸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우리 시민들 유권자가 됐을 때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치 TMI 윤석열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역시나 우리 국민이 유권자가 끊임없이 관심을 보내고 질책하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요점을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여보세요?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먼저 짚어볼 텐데요. 연결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데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시사경제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요. 또 라디오 오늘 원래 2부 순서 이슈 오늘인데요. 오늘은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선산재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에서는 우리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안동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선산재활원에 대해서 안동 씨가 지난달 시설 폐쇄 처분을 결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설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인권단체는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4.20 장애인 차별금지 안동 공동투쟁단 박재희 활동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희 활동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직접장애인 거주시설 선산재활원에서 거주인 학대와 임금 횡령 사건이 있었고 안동 M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잠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안동에 소재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0년 이상 거주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급여를 착취한 사실이 이제 확인되면서 불거지게 된 사건인데요. 네. 이 시설은 이제 중증의 발달장애인분들 한 30여 분 정도가 생활하시는 시설이었고, 이곳에서 이사장 일가에 의해서 이 거주인들이 외부 업체에서 일해서 벌어온 돈을 착복하고, 또 이사장 일가들에 의한 상습적인 폭행, 체벌 이런 것들이 이제 학대 조사 결과 확인이 됐고요. 이사장 일가를 포함해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학대 행위자로 확인이 된 굉장히 큰 사안이고, 특히 이사장의 동생으로 알려진 전 원장은 횡령 혐의로 구속까지 된 심각한 범죄가 확인된 그런 시설 인권유린 사안입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내부 고발자 폭행의 해고까지 선산재활원에서는 보도가 된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드러난 내부 고발에 나선 종사자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탄압을 받고 있고 결국엔 해고까지 되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이사장에 의해서 공익 제보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종사자를 폭행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시설에 이제 휘발유를 뿌리면서 방화를 시도했던, 사실 상식적으로 전혀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내부 고발에 나선 종사자 4명이 모두가 해고된 상태고,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로 신고했다, 자기를 모함한다라는 이유로 신고자들에 대한 탄압과 또 불이익 처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인들 이사장 일가라든가 이렇게 폭행을 한 사람들은 전혀 반성이 없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졌는데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걸까요? 보통 시설 폐쇄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시설이 폐쇄되고 뭔가 조치가 끝이 났나 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네. 시설 폐쇄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거주인분들이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이동 거처를 지원하고 또 자립을 하실 분들은 또 후속 조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문을 닫고 모두 다 나가서 생활하셔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폐쇄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의 유예 기간이 있고요. 그 기간이 12월 이제 중순까지입니다. 올해 12월 막 중순까지고, 이 기간 동안 시설 폐쇄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시설장으로 계신 분이 이 이사장 일가의 친인척이고 이때까지의 비리나 인권 유린을 묵인해온 내부 이사예요. 때문에 이 지금의 시설 운영진들이 시설 폐쇄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된 조치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들이 또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상황이라서 시설 폐쇄 처분은 내려졌지만 실질적인 거주인 이전이나 관련 조치들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는 시설 폐쇄 처분이 무력화될 것이 굉장히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 지금 임시 운영진들이 전혀 이것을 이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운영진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사진 중에 한 명이 지금 임시 시설장을 맡고 있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법적으로는 8촌 이내의 친인척을 친족 관계라고 이제 하는데요. 네. 행정에서는 법적 조회하니까 8촌 이내는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사실 책임이 있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시설장은 사실 저희는 그 나물의 그 밥이라 때문에
기존의 운영진으로 있던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묻고 전원 해임을 해야 되고 제대로 처분 조치를 이행할 사람들을 새롭게 꾸려서 임시 운영진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기존의 설립자 일가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시설을 운영하는 상황으로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 들어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보도가 됐을 때만 해도 어떻게 해결이 잘 되겠거니 했는데 아직 진전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분들은 다시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4.20 장애인 차별철폐 안동 공투단에서는 지난 8일부터 안동시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4.20 안동 공투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는요, 학대 시설이 유지되는 이상 거주인분들은 학대 공간에 계속 내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빨리 분리 조치하라라는 게 요구입니다. 단 하루라도 더 남겨두지 말라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시설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시설 운영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비리나 인권 유린을 묵인해왔던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전원 이제 교체해라라는 요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새로운 운영진들이 와서 거주인분들을 빨리 분리해내고 올해 12월 중순까지 계획되어 있는 이 폐쇄 조치의 유예 기간 동안 관련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사람들을 선임해서 이 운영진을 구성하라 이런 요구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임시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 시설인권 유린의 핵심적인 이유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갈 곳이 없고 그래서 시설에 내몰렸다가 그 안에서 또 학대로 내몰리는 이 구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안동시가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탈시설로 분명하게 잡고 자립생활 정책에 대해서 이 제도나 서비스를 만들고 확대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딱 세 가지네요. 거주자들 분리 조치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 기존의 운영진은 전원 교체가 됐으면 좋겠고 책임은 꼭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방향을 우리가 논의해서 제도나 서비스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요것을 요구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 안동 공투단에서는 4.20 안동 공투단에서는 안동시 그리고 경상북도 보건복지와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동시의 입장이나 대응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기존의 책임을 묻고 이미 퇴출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운영진으로 들어온 상태인데 네. 이 과정에 안동시 승인이 있었거든요.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거부하고 또 제대로 역할할 사람들을 선임하고 이런 과정을 밟았어야 됐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서 지금 이 해당 시설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처분 권한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네. 때문에 도가 나서서 법인 이사회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이 운영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경우에 처분에 나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경상북도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법적으로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 없다라는 아주 소극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경상북도는 법인에 대한 처분, 또 안동시는 시설 운영에 대한 이 처분과 책임을 다 해야만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 악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보고 이제라도 시설 운영진에 대한 교체와 거주인 분리 조치에 대해서 나서서 좀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인 처분과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보내주셨고요. 그런데 또 이 똑같이 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 이 취소 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사실상 시설 폐쇄 처분이 무의미해졌다. 뭐 이런 곳이 있다고요? 이게 선례가 된 게 영덕 사랑마을이라는 시설이고요. 네. 똑같이 시설 확대가 반복되면서 작년 10월에 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법인에서 이 시설 폐쇄가 과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일종의 행정처분에 불복한 소송인데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시설 폐쇄를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가처분 개념인데 이 집행정지가 올해 2월에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시설 폐쇄 처분이 중지가 됐었고요.
그 본소송이 또 연달아서 이어지면서 쭉 이 폐쇄 처분이 중지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이제 본소송 1심 재판이 있었고 그 결과 기각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시설 폐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난 건데요. 재판부가 이 학대가 벌어진 시설은 폐쇄가 되어야 되고 남아있는 거주인 문제는 별도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판결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 과정에서 법인에서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처분이 무의미해지는 사례가 되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어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 시설폐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면서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안동의 시설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법인 쪽에서 남아있는 거주인들을 볼모로 이렇게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는데 이번에 폐쇄 처분이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났기 때문에 향후의 행정의 조치라든지 또 법인 측의 대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제라도 행정에서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당연히 거주인들이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마땅하고 학대시설은 또 폐쇄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좀 조치에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선산재활원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어제 이 영덕 사랑말 재판 판결처럼요. 더 이상 이렇게 거주인들이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학대시설이 유지되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대시설은 폐쇄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거주인 이전 조치를 행정에서 나서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시설에 내몰리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누군가는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시설로 또 흘러갈 거거든요. 이 시설로 흘러가는 구조를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장애인 정책이 시설에 수용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거나 또 활동지원 서비스 같은 일상생활 지원 제도가 많이 확대가 되어서 시설을 선택하지 않아도 시설로 흘러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살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제도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예, 그 장애인 시설이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곳, 장애인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제 진짜로 우리가 같은 시민으로서 이웃 주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의 학대나 물리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이 시설에 그런 사건 사고가 없으면은 복지 공간이고 좋은 일을 하는 곳이야라는 인식을 넘어서 우리가 동네에서 서로 만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지역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제도와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고민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10 장애인 차별금지 안동 공동투쟁단 박재희 활동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A vow for better or for worse. I can't believe you let me down, but the proof's in the way it hurts. For months on end I've had my doubts, denying every tear. I wish this would be over now, but I know that I still need you here.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find someone available.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먼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또다시 6% 돌파했다는 이야기 먼저 시작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이제 신규 취급액 기준, 이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게 4.29%, 높게는 6.11%로 또 이제 6%를 돌파한 겁니다. 네. 지난달도 사실은 이제 6%를 넘었다가 이 금융당국이 좀 이 직간접적으로 좀 경고성 멘트를 날리니까 잠깐 5%로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이제 문 열고 처음으로 이 빅스텝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2단계 0.5%포인트 올리니까 바로 금리가 올라간 건데요. 이제 하루 만에 기준금리에 이 반영하는 이제 코픽스 금리가 0.52%포인트 올라간 게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3번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남아있는데 그때마다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씩 3번 정도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연말쯤에 가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형의 경우에는 최고 7%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영끌하셨던 분들 이거 정말 심장이 조여와서 어떻게 사실까 싶은데 그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보다 저렴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대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야 할까요?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변동금리 대출자들 올랐습니다. 대출금리가 올랐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슬슬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은행의 이제 고정금리는 순수한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혼합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5년 동안만 대출받은 5년 동안만 고정됐다가 5년이 지나면 자동 변동금리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은행권의 혼합형 금리보다도 이제 이 변동금리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지금 변동형 금리가 최고 이제 연 6.11%이지만 혼합형 금리의 상단을 따져봤더니 5.98%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 뭐 이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과연 이제 연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이 대출이 상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변동형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이제 상대적으로 낮아진 이제 고정금리를 갈아타야 할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정책금융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대출 받은 이후에 3년 이내면 대출 갈아탈 때마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또 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의 상환 능력이나 대출 총량을 따져서 변동형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제 혼합형으로 갈아타야 할지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많은 분들 한숨 쉬고 계실 것 같은데 미국 이야기도 나눠볼까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속도 조절도 시사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미국이 이제 사상 처음으로 문 열고 정말 이제 2달 연속 연거푸 자이언트 스텝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세 단계나 올렸는데요. 그때 과연 연준위원들의 속내를 알 수 있는 이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일단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정도로 기준금리 인상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골자인데 단서가 있습니다. 향후 경기 추세에 맞춰서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도 지금 이 미국 중앙은행의 이 금통위 역할을 하는 FOMC가 3차례 앞으로 연말까지 남아 있는데 9월과 그리고 이제 10월, 12월에 있는데 9월에 미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낮아지고 오히려 빅 스텝,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2단계 올리는 빅 스텝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건데요. 네. 실제로 연준의 금리 예측할 수 있는 사이트인 시카고 상호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패드워치를 좀 보게 되면 9월에 0.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6대 한 4 정도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이제 전기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미국이 또 자국에서 만든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전기차 업체들은 또 비상에 걸렸다고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한마디로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 한 7,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10조 원 규모의 지출을 한다라는 내용의 법안인데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가운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자국에서 만들어진 자국산 부품을 사용한 그런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최대 보조금이 7,500달러입니다. 1,000만 원 상당이거든요. 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의 70%가 북미 밖에서 제조가 돼서 모두 지원 대상에서 탈락을 했는데 여기에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5개 모델이 여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미국 소유자 입장에서 현대 전기차를 사기 위해서는 다른 차에 비해서 최대 1,000만 원가량 더 얹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현대 기아차는 2025년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차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3년 동안은 전기차 전량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물량인데 이게 전부 다 1,000만 원 정도의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업체들, 국내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 상황도 힘들고 금리도 고금리고 그런데 이런 혜택까지 못 받으면 우리 전기차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또 곡물 가격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요? 최근 국제 곡물 가격 하락세인데 여기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3분기 곡물 수입 가격은 더 높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제기됐다고요. 맞습니다. 아니 연이어서 뭐 국제 곡물 가격, 에너지 가격 급락했습니다라는 소식은 있는데 과연 언제쯤 우리 식탁에서 좀 싼 저렴한 이제 이 가격으로 먹을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퀘션 마크인데요.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하반기에도 곡물 수입 단가 상승과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2분기에 고점을 나타냈던 국제 곡물 가격은 3분기 수입 가격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수입한 거, 비싸게 수입한 것이 아직 다 소진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곡물 수입 가격은 2분기보다 1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 이렇게 국제 곡물 가격 상승분이 한 적게는 석 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반영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아직 국내 식품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 비싸게 들여온 거,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제조원가, 원재료비 다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물가가 안정된 거, 국제 곡물 가격 이제 하락분, 급락분이 반영되어 있는 건 일러야 한 연말 정도 가서야 4분기가 정도가 돼서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한번 이렇게 오른 가격은 쉽게 잘 떨어지지가 않아서 하반 경직성이 좀 크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국제 곡물 가격이 이렇게 오르거나 뭐 내리거나 할 때마다 우리의 경제도 이렇게 들쑥날쑥인데 게다가 사실 우리의 과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여러모로 이제는 곡물 가격은 높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걸까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마 곡물 가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먹거리 가격이 내려오는 건 아마
지금 뭐 세계은행의 추산으로는 2024년 1년 2년이 아니라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둔화할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나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식량 이기주의, 식량 안보주의가 팽배해서 우리나라처럼 쌀을 제외하고 이제 해외 곡물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정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깨닫고 좀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이 소주나 맥주 같은 주류 제품의 칼로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는 막걸리 시작으로 이제 2025년까지 모든 술의 병이나 캔에다가 열량 정도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네. 국내 주류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 열량이나 영양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요. 또 이 제조업체들 마케팅으로 열량이 적다라는 이제 함축적인 의미로 뭐 라이트라는 명칭을 붙여서 주류를 판매해 왔는데, 네. 근데 소비자가 정확하게 얼마나 열량이 들어있는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제 내년부터 막걸리 탁제의 경우에는 이제 판매되는 병에다가 열량 표기를 하기로 했고요. 소주, 맥주의 경우에는 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하지만 캔의 경우에는 이미 쌓아놓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 추진합니다. 그리고 와인은 주로 이제 대형 유통마트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런 조치를 따져보니까 앞서 이제 유럽연합이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열량을 포함한 주류의 이제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글로벌 표준 스탠다드에 맞춰서 이제 표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또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새 아파트 미입주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꿈에 그리던 새집 입주 못하는 사연을 들어봤더니 네. 기존 주택이 잘 안 팔립니다라는 이유가 가장 컸다는 건데요. 그만큼 지금 거래 절벽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건설업체 500여 곳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달 전국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는 미흡지한 사유를 조사했더니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잔금 대출이 안 됩니다. 이게 한 28%, 또 세입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가 26%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강도 대출 규제, 여기다 이제 기준금리 인상 압박으로 아파트 매매 시장이 이제 극심한 거래 절벽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후폭풍인데요. 새 집을 비워놔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손해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주택산업연구원은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새 집을 분양받아서 입주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좀 이 DSR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제 이슈 여기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마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